사건은 달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는 밤에 시작됩니다. 검은 스포츠카 한 대가 어둠 속을 홀로 나아갑니다. 긴 코트를 입은 의문의 인물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아기 송곳니를 드러내려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버려진 공업지대, 두 남자가 모닥불 주위에서 돈 대신 받은 신종 마약 화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멀리 서 있는 긴 백발의 낯선 이의 등장을 알아차립니다. 그 남자는 의문의 인물을 멈춰 세우고 그의 정체와 어떻게 왔는지 묻습니다. 입장 초대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새로운 사람은 그의 머리에 권총 총구를 겨누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속도와 힘으로 그들을 공격했고 그중 한 명은 즉사했습니다. 공격자는 희생자의 시신 위에 서서 이 정도면 충분한 초대가 아니냐고 조롱하듯 묻습니다. 장면은 여성 DJ가 음악을 틀고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전환됩니다. 붉은 눈과 튀어나온 송곳니를 가진 뱀파이어가 나타납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한 음악을 탓하며 더 시끄러운 것을 틀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들에게 사냥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난폭하게 붙잡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서 있는 그녀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굶주림을 터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곳으로 난폭하게 들이닥칩니다. 뱀파이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돌아섭니다. 그는 동료들이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 뱀파이어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뱀파이어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료들의 시체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거대한 무기 가방을 든 백발의 인물이 입구에 나타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냐고 묻습니다. 이들이 뱀파이어 사냥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 뱀파이어는 침입자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다른 뱀파이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에게 돌진하지만 사냥꾼은 그에게 총을 겨누고 후회하는 표정으로 즉시 그를 죽입니다. 그는 뱀파이어 우두머리에게 말을 건네며 그의 아버지 조키오를 찾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삼류 범죄자들과 동맹을 맺은 그의 낮은 수준을 비난합니다. 그는 조키오가 이 비참한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해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뱀파이어 우두머리는 마침내 사냥꾼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알고 보니 그 사냥꾼은 바티칸에서 추방된 은발의 사제이자 진정한 뱀파이어 사냥꾼 실베스터였습니다. 뱀파이어 우두머리는 부하들이 공격하러 달려드는 동안 그의 피로 밤을 장식하겠다고 상대를 위협합니다. 실베스터는 이곳의 형편없는 서비스를 조롱하며 별점 0점을 줍니다. 공격자들이 실베스터에게 달려들자 그는 그들이 나쁜 건지 궁금해합니다. 행동이 부모의 부재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것에 대한 종교적인 구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창조된 것에 대한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죽음이 시작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흩어진 뱀파이어들의 시체 한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쟤는 쟤로. 그는 얼굴에 피를 묻힌 채 흙은 흙으로라는 문장을 끝맺고 남은 뱀파이어 우두머리에게 자신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동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입니다. 뱀파이어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며 실베스터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합니다. 실베스터는 그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상권총으로 그에게 발포합니다. 뱀파이어는 총알을 피하며 팔의 모양을 괴물 같은 무기로 바꿉니다. 실베스터는 상대의 변신 능력에 약간의 놀라움을 보입니다. 변신한 뱀파이어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거대한 발톱으로 실베스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베스터는 공격자의 손을 향해 발포한 후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땅에 쓰러뜨립니다. 뱀파이어는 잔해 속으로 쓰러져 패배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베스터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준이라는 또 다른 뱀파이어 사냥꾼이 나타나 실베스터가 시체를 망가뜨려 피를 뽑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평합니다. 실베스터가 윤대옥의 행방을 묻자 정준은 오늘 자신이 대타라고 대답합니다. 정준은 조키오 일족과 상동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곳이 번식의 성역이 되기에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수다를 멈추고 임무를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패배한 뱀파이어의 눈이 의문의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정준은 뱀파이어가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실베스터는 다시 무기를 들어 올립니다. 실베스터가 뱀파이어에게 발포하지만 뱀파이어는 능숙하게 총알을 피합니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사격을 집중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뱀파이어는 사냥꾼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 위로 뛰어오릅니다. 뱀파이어는 실베스터와 그의 동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정준은 뱀파이어의 속도를 칭찬합니다.
실베스터가 그에게 뒷정리 임무를 맡길 수 있는지 묻자 다른 쪽은 그가 상처로 죽게 내버려 두자고 제안합니다. 실베스터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에 인내심을 잃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직접 그를 죽일 것이라고 강조하자 정주는 극단적인 농담으로 여기며 웃습니다. 실베스터가 진심이라고 주장하자 정주는 뒷정리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실베스터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상대의 상태를 광포화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이성을 잃은 것으로 진단합니다. 실베스터는 달빛 아래 지평선을 바라보며 일어난 일의 결과를 깨닫습니다. 도시에서 빠른 오토바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경찰차가 폭주족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반항과 조롱으로 응수하며 경찰에게 자신들을 죽여보라고 요구합니다. 한시건이라는 사람이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빠르게 운전하며 나타납니다. 이 달밤에 희생양이 생길 것이다라는 실베스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한시건은 평온하고 걱정 없던 삶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집, 가족, 우등생 형,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잔 다르크까지 기억해냅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빠른 오토바이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목표가 없고 공부에 대한 야망도 평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을 표현하며 자신의 전통적인 삶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냅니다. 정영진의 여자 동료는 그들을 쫓는 사람을 어떻게 따돌릴지 궁금해합니다. 정영진은 그녀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며 그를 따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한시건은 그들이 정해진 길을 고수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시건은 고속으로 계속 도망칩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고 그의 갑작스러운 목적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한시건은 오토바이를 급하게 틀어 방호벽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놀라움과 공황에 빠집니다. 그는 평소의 길에서 벗어나 혼자 운전을 계속합니다. 그는 오토바이로 건물 사이를 무모하게 점프합니다. 그는 능숙하게 착지하고 홀로 길을 계속합니다. 한시건은 동료들이 왜 혼자 도망치기로 결정했는지 묻는 동안 그 순간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한시건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에서 그의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것은 단조롭고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는 그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며 그의 계잔 다르크가 왜 조용한지 궁금해하며 잠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러 인사를 다 마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발이 피웅덩이에 빠지자 공포에 질린 눈이 방황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집 현관이 피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썩은 생선처럼 부패한 냄새가 나는 어두운 현관에 서 있습니다. 그는 즉시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근처에 무기를 집어들고 불안하게 가족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군가를 찾아 외치는 동안 그의 뒤 벽에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괴물이 유리를 뚫고 그를 공격하며 그를 힘껏 뒤로 밀쳐냅니다. 그는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반려견 잔 다르크가 바로 그 공격하는 생명체임을 공포 속에서 알아차립니다. 변해버린 개가 그를 땅에 내리누르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는 괴물을 밀쳐내고 균형을 되찾으며 방어 자세를 취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이 괴물이 정말 자신의 애완견인지 충격 속에서 의심한다. 변해버린 개가 맹렬한 기세로 다시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들고 있던 무기로 개를 힘껏 내리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자신의 개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바라본다. 피 묻은 무기가 손에서 떨어지기 전 그는 온순했던 개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개의 시체 너머로 안에 쓰러져 있는 부모님의 시신을 본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는 무너지듯 오열한다. 그는 참혹한 광경의 공포에 구토한다. 그는 집에 닥친 재앙에 대해 생각하며 충격 속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는 개의 시신 앞에 앉아 비통하게 운다. 그는 침입자가 아직 2층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지금 가진 무기를 보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서재에 있던 아버지의 엽총을 떠올리며 그들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일어선다. 그는 서재에서 옆에 엽총을 둔 채 부상당한 형을 발견한다. 한시건은 형 또한 공격자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한시건은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잊지 못했던 것에 온 슬픔을 다해 사과하고 그들을 구하러 늦게 도착한 자신을 탓한다.
한식원은 살인자들에게 복수를 맹세하며 소총을 든다. 그는 총열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형이 싸움에서 총을 사용했다고 결론 내리고 가해자가 그것을 남겨두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가해자를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무기를 굳게 잡는다. 그는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때 진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깨닫는다. 그는 상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른다. 그는 이토록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그의 눈이 갑자기 번뜩인다. 그는 누군가 피로 얼룩진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소총을 들어 계단 위쪽을 겨냥한다. 그는 피 묻은 손이 계단 난간을 잡는 것을 보고 가해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가 마주한 생명체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임이 드러난다. 말과 생각이 멈추는 순간이 시작된다. 그는 생각이 멈추고 감정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처음으로 유명인을 만났을 때나 썰렁한 농담을 들었을 때 혹은 숨막히는 자연경관을 봤을 때와 비교한다. 그는 위험에 직면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소총을 들어 괴물을 향해 발사한다. 괴물은 너무나 쉽게 총알을 피하고 한식원을 강하게 후려친다. 그는 계단에 세게 부딪혀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는 어깨탈골의 고통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다. 그는 힘겹게 일어서려 애쓴다. 그는 기회가 있었을 때 도망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괴물은 실베스터와 그의 동료에게서 탈출한 뱀파이어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한식원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한다. 그는 위험의 순간에 자신의 정신이 어떤 논리적인 선택지도 생각해내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는 부상당한 책당에 앉아 왜 도망치는 대신 본능적으로 행동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유일한 생각이 저 괴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뱀파이어가 그를 공격하자 그는 소총을 겨누고 위험한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발사한다. 총알이 괴물의 몸에 직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괴물이 그에게 다가와 무기를 쥔 그의 손을 잘라버린다. 한식원은 잘린 팔을 붙잡고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괴물이 그의 머리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린다. 한식원은 제대로 된 복수조차 이루지 못한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 괴물이 그의 목숨을 끊으려 할 때 그는 살해당한 가족을 떠올린다. 갑자기 의문의 인물이 뱀파이어의 손을 쏘자 손이 폭발한다. 새로운 인물이 현장에 들어서는 동안 한식원은 땅으로 떨어진다. 의문의 인물은 뱀파이어가 결국 이를 저질렀다고 중얼거리며 그에게 추가로 총알을 발사한다. 뱀파이어는 몸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는다. 한식원은 괴물과 싸우고 있는 구원자를 바라본다. 실베스터가 나타나 칼로 뱀파이어를 벤다. 그는 죽은 괴물이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조용히 혼자 죽지 않은 것을 탓한다. 실베스터는 괴물을 완전히 제거했는지 확인한 후 한식원에게 다가가 땅에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그를 본다. 그는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위에서 자신에게 원한을 품으라고 요구한다. 피로 얼룩진 바닥에 놓인 소총이 보인다. 실베스터는 한식원의 목에 칼날을 대고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소총이 그의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를 보고 이렇게 쉽게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결정한다. 그의 평온했던 이전 삶을 상기시키듯 가족 사진이 다시 나타난다. 한 경찰관이 학살의 기억과 현실이 뒤섞인 한식원을 깨우려 한다. 경찰관이 그의 상태를 묻는 동안 한식원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자신의 욕망을 기억한다. 한 경찰관이 피웅덩이 속에서 의식을 잃은 한식원을 발견하고 생존자가 있음을 알리며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한식원은 부상당한 채 누워있고 그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이 맴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형을 기억해낸다.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비꼬는 듯 고통스러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 일주일 후 텔레비전 뉴스는 여론을 뒤흔든 한씨 일가 살인사건을 보도한다. 뉴스 보도는 둘째 아들이 유일한 목격자로 살아남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족의 개가 비극의 원인이라는 공식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언론은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존자의 역할이 보이는 것보다 클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가 엽총을 들고 발견되었으며 수사관들은 그가 실제로 총을 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진다. 범행으로 이어진 질투심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형의 우수한 학업 성적을 지적하는 등 가능한 동기에 대한 추측이 시작된다.
그가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된다. 그리고 그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를 둘러싼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항상 있었다. 한식원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수많은 낯선 얼굴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한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수많은 기자들과 마주한다. 기자들은 사인비 때문에 그가 가족을 죽였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그들은 그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계속해서 그를 압박한다. 누군가 녹음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와 어떤 말이든 해달라고 조른다. 그 순간 그의 집을 공격했던 악마 같은 괴물의 이미지가 그의 기억 속에 나타난다. 내면의 목소리가 그를 꾸짖으며 이런 상황을 바란 것은 바로 너이며 가족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동안 너는 오토바이를 타며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조롱하는 목소리는 그가 애초에 분노를 느낄 자격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그는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떨쳐내며 격렬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는 큰 소리로 혐의를 부인한 후 열성적인 기자들로부터 도망친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흐릿하고 불분명해졌거나 어쩌면 끔찍한 진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실제로 현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무너져 온다. 그는 파괴된 집에서 깨어났을 때 괴물의 시체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는 대치 중에 잘렸던 팔이 신비하게 다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가장 큰 충격을 기억한다. 그는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거짓말이나 끔찍한 꿈이었던 것처럼 느끼며 멀쩡한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그는 마치 숨겨진 힘이 일어난 모든 것을 잊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머리를 붙잡는다. 그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그 괴물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뱀파이어 사냥꾼 실베스터의 흐릿한 이미지가 그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며 그가 그곳에 있었고 진실을 숨기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세건은 범죄 현장이 된 텅 빈 집에 남아 비극의 밤에 나타났던 의문의 인물을 떠올린다. 그는 언론의 추적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집을 떠날 수 없게 된다. 그는 밤의 도시 거리를 헤매며 주변 세상이 결코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곳은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기에 집에 머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차고를 떠나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집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오토바이 옆에 서서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낀다. 그는 안과 박 사이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다. 머물 수도 도망치는 것도 편치 않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의 어둠 속을 질주한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는 놀라움과 충격을 자아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갑자기 멈춰선다. 그는 옥상에 서 있는 실베스터를 보고 그 비운의 밤에 봤던 바로 그 남자임을 확인한다. 실베스터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착하고 꾸준하게 그를 향해 걸어온다. 한세건은 그 의문의 남자와 정면으로 대치하며 바로 그의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춘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습격이 있던 밤에 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확인한다. 그는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며 괴물이 습격하던 날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그를 비난한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다가가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한세건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의 정체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그는 괴물의 정체에 대해 묻고 실베스터는 상상력을 발휘해보라고 답하자 그는 실베스터가 퇴마사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베스터는 그의 추측이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한세건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고 그 괴물이 뱀파이어였는지 묻는다. 실베스터는 그의 말을 확인해주고 이는 한세건에게 극심한 충격을 안겨준다. 그 후 실베스터는 그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진지하게 뱀파이어의 피를 삼켰는지 묻는다. 한세건은 자신에게 튄 피를 기억하고 자신도 뱀파이어로 변하게 될까 봐 공황에 빠진다. 실베스터는 만약 실제로 피를 삼켰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한세건은 잘린 팔이 돌아온 것이 변신했다는 증거라고 믿지만 실베스터는 자신이 팔을 다시 붙였다고 확인하며 정보를 정정해준다. 한세건은 이 말을 믿기를 거부하고 실베스터는 그날 밤 본 것 중에 논리적인 것이 있었냐고 묻는다. 한세건은 불안해하며 뱀파이어가 더 있는지 궁금해한다. 실베스터는 그 문제가 전혀 그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그의 유일한 임무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린다. 한세건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는 분노와 비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겪고 어떻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건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지만 실베스터가 그의 멱살을 난폭하게 잡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주는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반항적으로 묻는다. 실베스터는 불행이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울부짖는 것을 멈추라고 차갑게 말한다. 한세건은 가혹한 반응에 놀라 뒤로 물러선다. 그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절박하게 묻는다. 그는 자기 가족을 삼켜버린 괴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며 그 장면을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친다. 실베스터는 잊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을 듣는다. 한세건은 비통하게 울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모든 괴물을 박멸하겠다고 선언한다. 실베스터는 빛나는 푸른 눈으로 그의 결의와 집념의 정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바라본다. 그는 한세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혼잣말하며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실베스터는 한세건을 조용한 카페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간다. 카운터 뒤에 있던 한 여자가 그들을 맞으며 실베스터를 실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실베스터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여자는 그와 함께 온 손님을 알아챈다. 정준은 한세건의 얼굴을 알아본다. 실베스터는 정준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던 임무에 대해 묻는다. 정준은 그들이 쫓던 목표물이 한국을 떠났다고 말한다. 실베스터는 목표물을 또다시 잡는 데 실패한 것에 극심한 짜증을 표한다. 정준은 그에게 왜 한세건을 데려왔는지 묻는다. 그는 그 소년이 현재로서는 현장 전투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약해 보인다고 말한다. 실베스터는 한세건에게 살아남았으니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말을 건넨다. 그는 괴물과 싸우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뱀파이어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간의 뼈를 으스러뜨리거나 아주 쉽게 근육을 찢을 수 있다며 그런 힘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묻는다. 그는 해결책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인간이 뱀파이어와 맞서기 위해 복용해야 하는 드러그문이라는 특수 약물이다. 그는 이 약이 고통을 줄여주고 사용자에게 자연의 한계를 몇 배나 뛰어넘는 힘을 부여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몸이 망가지고 홀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약이 뱀파이어의 피로 만들어지며 사용에 실수가 있을 경우 사용자를 그들과 같은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한 비밀을 밝힌다. 그는 이 모든 위험을 알고도 그렇게까지 복수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그는 일단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길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앞에 마지막 선택을 명확히 제시한다. 한세건은 자신의 삶이 이미 현실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한 뒤 망설임 없이 드러그 문알약을 집어삼킨다. 실베스터는 즉시 그의 팔을 붙잡고 누가 지금 먹으라고 허락했냐며 그를 멈춰 세운다. 송덕윤이라는 또 다른 뱀파이어 헌터가 나타나 소년의 끈기와 용기에 대해 비꼬듯 말한다. 실베스터는 한세건을 덕윤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를 살려둘 수 있을 만큼만 훈련시키라고 부탁한다. 덕윤은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미친 달의 세계에 온 것을 공식적으로 환영한다. 실베스터는 부하 중 한 명에게 즉시 멕시코로 향하는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한세건은 그가 자신의 개인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출발에 놀란다. 실베스터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이 모든 상황의 부조리함에 대해 논평한다. 그는 덕윤에게 그 소년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겠냐고 묻고 그는 노력해보겠다고 답한다. 한세건은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며 결연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실베스터는 한세건을 미친 달의 세계에 다시 한번 환영하며 마지막 말을 건넨다. 1년 후 페나클럽이라는 화려한 나이트클럽 앞에 고급차들이 나타난다. 상동파의 부두목인 천영호가 차에서 내린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여 맞이한다. 영호는 그들을 꾸짖으며 대신 전무님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그는 이제 그들이 진짜 회사를 운영하는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왜 자기를 불렀냐고 물으며 요즘 매우 바쁘다고 부하들에게 말한다. 그 남자는 긴급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며 초조해 보인다. 소환의 이유는 텅 빈 나이트클럽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다. 영호는 부하에게 고작 한 명을 처리하려고 자신을 불렀냐고 화를 내며 묻는다. 그는 이곳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하들을 질책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과한다. 영호는 이 사람이 그들의 아지트를 파괴한 자인지 궁금해하지만 공격자가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영호는 침입자가 매우 어려 보인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젊은 남자에게 짜증은 다 부렸냐고 묻는다. 영호는 그에게 너 같은 양아치는 처음 본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하니 떠나라고 요구한다. 젊은 남자는 비꼬듯 자신은 양아치가 아니며 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설명한다. 영호는 물건이라는 말에 놀라자 젊은 남자는 정말 그 일에 대해 모르냐고 묻는다. 젊은 남자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불했다며 전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위하해한다. 영호는 부하에게 다가가 물건에 대해 묻고 소녀는 그것들이 드라구노프와 토카레프 모델의 총기류였다고 말한다. 이 요약본이 다음 챕터를 번역해드릴까요? 아니면 대본 초안 작성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는 요청하는 무기 목록에 AK-47을 추가한다. 영호는 고작 500만 원으로 이 모든 무기를 원하냐고 비웃으며 그것들의 실제 가치에 대한 그의 무지를 꾸짖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젊은 남자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냐고 묻는다. 젊은 남자는 상동파가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를 보관하고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들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가격을 부풀린다고 덧붙인다. 영호는 대화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경찰을 불러 그를 넘기라고 명령한다. 젊은 남자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그들이 무기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도 시작했다는 가장 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그를 위협한다. 영호는 부하들에게 왜 얼어붙어 있냐고 소리친다. 그는 그 젊은 놈을 당장 죽여서 토막내라고 분명히 명령한다. 그는 망설이는 그들을 바보들이라 부르며 다시 질책한다. 그는 그 젊은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라는 명령을 반복한다. 부하 2명이 그를 공격하러 나서자 그는 차갑게 싸울 준비를 한다. 공격자들이 그에게 달려든다. 그들은 동시에 무기를 들고 그를 공격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 하나를 향해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그는 또 다른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준비한다. 그는 강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다른 공격자를 땅에 쓰러뜨린다. 그는 쓰러진 자들 위로 승리감에 차서 있고 남은 이들은 그의 힘에 경악한다. 그는 침착하게 조폭 두목을 향해 계단을 올라간다. 그가 영호와 마주하자 영호는 두려움에 떨며 뭘 원하냐고 묻는다. 그는 이미 돈은 치렀다고 강조하며 드라구노프, 토카레프, AK-47을 달라는 요구를 반복한다. 두목은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은 물건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젊은이가 그의 말을 자르며 시간을 정한다. 내일 저녁 8시. 그는 여의도 현신증권 주차장으로 장소를 지정하고는 몸을 돌려 떠난다. 부하가 괜찮으시냐고 묻는 동안 영호는 나지막이 그 젊은 놈을 욕한다. 두목은 선배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부하의 뺨을 때린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부하들에게 당장 그놈들을 부르라고 명령한다. 장면은 대나대의 다른 건물로 전환된다. 안에서 누군가 검사 중인 혈액팩의 품질을 보며 쓰레기라고 평한다. 누군가 덕윤에게 가져온 혈액 샘플의 품질이 형편없다며 인간을 뱀파이어로 만들기엔 부적합한 쓰레기라고 불평한다. 그는 최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동파 놈들을 탓한다. 그는 주 영감이라는 혈액상에게 혈액 검사기를 조작한 거 아니냐고 따지자 영감은 화를 내며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쏘아붙인다. 윤대옥은 그냥 물어본 거라며 한 발 물러선다. 주 영감은 잔말 말고 돈이나 챙기라고 말한다. 영감은 뱀파이어에게 가족을 잃은 정준에 대해 물으며 윤대옥에게 그와 연락이 됐는지 묻는다. 윤대옥은 그 이름이 나오자 짜증을 내며 차라리 죽어서 뱀파이어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가 떠나려 하자 영감은 윤대옥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윤대옥이 건물을 나선다. 한식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고 윤대옥이 그를 맞는다. 그는 시선을 피하는 한식원을 보며 오기 전에 한바탕 하고 왔냐고 묻는다. 한식원은 뱀파이어 사냥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덕윤은 지금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훈련에나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쓸데없이 이상한 놈들과 엮여서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식원은 그럴 일 없다고 대답한다. 한식원이 뭔가를 물어보려 한다. 그는 스승에게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스승은 그냥 죽이라고 답한다. 그는 죽여야만 한다면 논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덕윤은 문득 한식원의 질문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뜻임을 깨닫는다. 그는 체육관 가서 한판 붙자고 제안하지만 젊은이는 단호히 거절한다. 약속 장소인 주차장에서 상동파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변이 된 조직원 하나가 애송이 하나 잡자고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냐며 투덜거린다. 동료는 뱀파이어가 됐어도 두목들에게 빚진 의리가 있다며 그를 나무란다. 첫 번째 놈은 의리라는 말을 비웃으며 작년 대학 살 때 동료들이 죽고 자기들이 뒤집었었던 일을 상기시킨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언가가 차 앞 유리를 꿰뚫는다. 소화기가 차에 부딪히며 유리를 완전히 박살낸다. 그리고 한식원이 근처에 서 있는 동안 차 안에서 폭발한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며 죽은 놈들은 그저 풋내기 뱀파이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한식원에게 즐거웠냐고 묻는다. 그들은 그가 원하던 것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한식원은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며 비웃는다. 한식원은 검을 든 채 바이크에 오르며 양아치들에게 뭘 기대하겠냐고 말한다. 그는 무기는 못 얻어도 저놈들 송곳니를 팔면 꽤 쏠쏠하겠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미소 짓는다. 회상 속에서 덕유는 한식원에게 그의 가족을 죽인 뱀파이어가 상동파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젊은이는 훈련 도중 뱀파이어가 조폭과 손을 잡는다는 게 사실인지 묻는다. 두 사람은 격렬한 훈련 시합에서 주먹을 주고받는다. 덕유는 상대의 인상적인 실력을 칭찬한다. 그는 실베스터가 왜 진조 사냥꾼이라 불리는지 아냐고 묻는다. 한식원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다. 그는 실베스터가 진조 조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젊은이는 너무 많은 내용을 건너뛴다며 스승에게 불평하며 혼란스러워한다. 덕유는 진조란 햇빛이 파괴하는 속도보다 신체 재생 속도가 더 빠른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라고 설명한다. 그는 조교가 이끌던 조교 일족이 뱀파이어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세력이었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며 주먹을 주고받는다. 덕윤이 상대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그 발차기에 한식원은 링펜스에 세게 부딪힌다. 바닥에 쓰러진 그에게 덕유는 조교가 실베스터에게 죽은 후 일족이 즉시 와해되었다고 말하고 한식원은 생존자들이 상동파에 들어갔다는 결론을 내린다. 덕유는 그렇다며 그들이 조교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조교의 힘을 물려받아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고 말을 잇는다. 그는 또 한 번의 공격으로 한식원을 바닥에 쓰러뜨린다. 그는 후계자인 일족의 부두목이 아직 살아있다고 경고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인생이 지옥이 될 테니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장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한식원이 뱀파이어와 싸우고 있다. 뱀파이어 중 하나가 동료에게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다른 놈은 자기가 처리할 테니 두목은 빠져 있으라며 도움을 거절한다. 두목은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짜증을 낸다. 부하는 잠시만 빠져 있어 달라고 그에게 간청한다. 그는 화려하게 바이크를 모는 한식원을 공격한다. 그는 상대 주위를 능숙하게 바이크로 움직인다. 뱀파이어는 똑같은 공격 패턴만 반복한다며 비웃고 그에게 달려든다. 한식원이 침착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발톱으로 위에서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한식원은 완벽한 기술로 뱀파이어의 공격을 피한다. 젊은이가 땅에 착지하자 상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며 소리친다. 뱀파이어가 발톱으로 공격하고 한식원은 검으로 막을 준비를 한다. 발톱이 그의 방어를 뚫고 손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 그는 배는 일격을 날리지만 그 충격으로 검날이 산산조각난다. 한식원은 그렇게 쉽게 부서졌다는 사실에 놀라며 부러진 검을 분노에 차 쳐다본다. 뱀파이어는 싸움이 즐겁다며 조롱하듯 웃는다. 그러나 갑자기 한식원이 부러진 검으로 뱀파이어의 머리를 꿰뚫자 뱀파이어는 상처를 입고 무릎을 꿇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위를 쳐다본다. 그의 두목은 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어겼냐며 그를 질책한다. 한식원은 쓰러진 뱀파이어를 내려다보며 그의 실력을 칭찬한다. 그는 그들의 조직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특수 전투 장갑을 끼며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이 정도는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게 자신의 권리가 아니냐고 비꼬듯 묻는다. 그는 뱀파이어의 머리를 터뜨리는 펀치를 날린다. 그는 그를 처리한 후 시체 위로 침착하게 서 있다. 두목은 차에서 내리며 상대의 장갑을 보고 놀라움을 표한다. 그는 젊은 놈이 자신들의 도착을 예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모든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묻는다. 한식원은 부러진 검을 들고 정말로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부서진 칼날을 그에게 겨누며 자신의 목표는 그의 목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헛소리는 그만하고 당장 공격하라고 요구한다. 보스는 그의 반응을 비웃으며 그의 전투 스타일 분석을 마쳤다고 말한다. 그는 칼이 부러졌고 장갑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상기시킨다.
한시건이 칼 조각을 그에게 던지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막아낸다. 남은 뱀파이어는 이 일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지만 한시건이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향해 쏜 것에 놀란다. 뱀파이어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휩싸여 쳐다본다. 이윽고 뱀파이어는 생명 없는 시체가 되어 땅에 쓰러진다. 한시건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목표, 그의 목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뱀파이어의 피를 뽑기 위한 도구를 꺼내지만 팔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한시건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자신에게 마약달 한 병을 주사한다. 약효가 온몸에 퍼지자 그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그는 강력한 부작용을 견디며 고통에 무릎을 꿇는다. 그는 시체들과 부서진 차가 남겨진 범죄 현장을 떠난다. 그는 덕윤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장소에 도착하고 덕윤은 그에게 드디어 나왔냐고 묻는다. 그는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냐며 그를 비꼰다. 한시건이 어떻게 자신을 추적했는지 묻자 상대방은 GPS라는 기술이 있다고 답한다. 덕윤은 그 젊은이가 변하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걱정을 표한다. 한시건은 그의 질문에 놀란다. 그는 예전과 달리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모는 것을 보고 한 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전에는 성스러운 보물처럼 다루지 않았냐고 상기시키지만 상대방은 침묵을 지킨다. 그는 상관할 바 아니라고 차갑게 대답한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고 덕윤은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본다. 조직 본부에서 두목 정상동은 부하 6명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영호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영호는 그에게 사과한다. 두목은 일어난 일이 인상적이라며 씁쓸한 비아냥조로 말한다. 그는 그 젊은이가 뱀파이어 헌터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상황이 복잡해졌음을 인정하며 이전에는 헌터들에게 조직원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눈감아줬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동파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영호는 조쿄 일족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한다. 두목은 자신의 약점과 패배를 알리려는 것이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고작 오토바이를 타는 미성년자라는 공격자의 정체에 대해 그를 추궁한다. 영호는 그렇게 보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돈을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헌터를 찾아내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를 찾아내 망설임 없이 죽이라는 최종 명령을 내린다. 부하 중 한 명이 망설이자 두목은 그 헌터의 목을 베라는 자신의 명령을 확인시키며 소리친다. 다른 곳에서 한시건은 그의 스승에게서 음료를 받아 마신다. 스승은 상동파가 조쿄 일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자신이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는 왜 그들을 내버려 두냐고 물으며 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지만 덕윤은 이를 부인한다. 한시건은 그들을 사냥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이냐며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친다. 덕윤은 한시건에게 자네를 잘 안다고 말한다. 한시건은 그 개자식들은 죽어 마땅하며 뱀파이어들을 살려두는 것은 퍼져나가는 전염병과 같다고 소리친다. 그는 덕윤에게 싹일 때 제거하는 것이 거대한 나무를 베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덕윤은 한시건에게 누가 죽어 마땅한지 결정할 권리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웃기지 말라고 한다. 그는 원칙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과 이익을 위해서만 죽인다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한시건에게 뱀파이어의 피를 주사했냐고 묻는다. 그는 조쿄 혈통의 피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유명하다고 상기시킨다. 덕윤은 한숨을 쉬며 진짜 뱀파이어 헌터와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혼잣말한다. 그는 한시건 때문에 조쿄 일족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명령한다. 한시건은 그에 동의하고 떠나기 시작한다. 덕윤은 가족을 죽인 살인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이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괜히 정준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책한다. 덕윤은 걸어가는 한시건을 불러 세운다. 그는 무기로 가득 찬 차 트렁크를 열어주며 칼 몇 자루와 탄약 500발 정도를 넣어뒀다고 말하지만 그걸 다 쓰기도 전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다. 그는 무기가 헝가리제이고 유통기한이 지났으며 운이 나쁘면 얼굴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시건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깊이 고개를 숙인다. 덕윤은 한시건에게 뱀파이어가 되지 말라고 했던 옛 조언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는 한시건에게 만약 변하면 가차없이 사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자신이 키운 자라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시건은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떠난다. 그는 눈물이 날 만큼 달이 아름다운 밤에 오토바이를 몬다. 다른 곳에서
한 남자가 모닥불 주위에 모인 무리에게 자신을 상동 신용대부의 천영호라고 소개한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 영호는 긴 말 할 필요 없고 두목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두목이라고 말한다. 두목인 정영진은 영호 같은 사람과는 볼 일이 없다고 말한다. 영호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짜증이 난 듯 보인다. 그는 부하들이 뱀파이어로 변하는 동안 젊은이의 무례함의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곳에서 충돌이 벌어진다. 뱀파이어 중 한 명이 정영진을 격렬하게 공격하여 땅에 쓰러뜨린다. 영호는 조수에게 저 남자는 바이커라서 핸들이 필요하니 팔을 부러뜨리지 말라고 한다. 패배한 정영진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겠다고 소리친다. 영호는 차 트렁크에서 돈 가방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그는 계약금이라며 그의 앞에 돈을 던진다. 그는 그 돈으로 새 오토바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라고 말하지만 주된 임무는 녹색머리 소년을 자신에게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알아들었는지 물으려고 그의 머리를 잡는다. 뱀파이어 중 한 명이 경고의 의미로 그를 물기 위해 다가간다. 영호는 그가 목을 무는 것을 막는다. 그는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영호가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동안 그곳에는 정영진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신의 부하는 어둠이 내리면 더 멍청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십자가나 마늘로 그를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장면은 카페로 전환된다. 여주인은 방문객에게 오늘 영업은 끝났다고 말한다. 한식원이 들어오자 상대방은 그를 알아본다. 여주인은 4개월이 지났고 한식원이 많이 자랐다고 말하자 그는 성장 호르몬 주사 때문이라고 농담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독립하니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한식원은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주인은 덕윤이 부탁을 받고 그를 키웠으며 자신은 실비의 한국 대변인으로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한식원이 이런 이유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뱀파이어를 감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들었다고 대답한다. 여주인은 그에게 블러드스톤 펜듈럼이라는 도구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것이 단 20m 범위 내에서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뱀파이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식원은 즉시 그것을 사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놀란다. 여주인은 그를 막지는 않겠지만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녀는 은 화살이 장착된 석궁을 사라고 제안하지만 한식원은 이미 무기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의 정보를 정정하며 그가 진정한 의미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여주인은 주 영감이 그에게 마약달을 팔기를 거부하는지 묻는다. 한식원은 주먹을 꽉 쥐며 그 이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여주인은 주 영감만큼 믿을 만한 판매상이 없다며 그가 원칙주의자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 기억나서 찾기 시작하며 자신에게는 VT13 카테고리의 물품 몇 개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걸 그에게 줘야 할지 고민한다. 그녀는 약 한 병을 건네며 이건 둘만의 비밀이라고 강조한다. 한식원은 고맙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받으려 하자 여주인은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카페를 나와 밖에서 오토바이 옆에 선다. 그는 기억 속에서 뱀파이어의 피를 삼켰는지 묻던 실베스터의 질문을 떠올린다. 그리고 불행은 너 혼자만 겪는 게 아니니 울부짖지 말라던 그의 거친 말을 기억해낸다. 실베스터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미친 달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울려 퍼진다. 한식원은 벌써 1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실베스터가 과연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를 부른 건 정용진이 이끄는 옛 오토바이 갱단이었고 정용진은 마침내 그를 찾았다며 놀라움을 표한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1년 동안 그에게 일어난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머리색에 대해 묻는다. 무리 중 한 소녀가 다가와 키가 더 커졌다고 말하며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는다. 그는 누구냐고 차갑게 되묻고 모두들 변하지 않은 그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웃음을 터뜨린다. 정용진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며 분노한다. 그는 위협적으로 다가가 그를 찾느라 고생했다 말하고 갑자기 한식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용진의 이름을 부른다. 한식원의 눈이 빛나며 죽고 싶냐고 차갑게 묻는다. 갱단원들이 놀라 물러서는 동안 그의 목에 걸린 혈석 펜듈럼이 반응한다. 그는 속으로 해가 아직 떠 있는데 어떻게 뱀파이어가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햇빛 아래서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진조 뱀파이어, 즉 그들 종족의 주인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정용진의 재킷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한다.
그는 그가 물렸을 가능성과 목걸이를 생각한다. 반응을 보고 그는 정용진이 뱀파이어로 변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상동파 놈들이냐? 정용진은 한시건이 알아봐주니 질문할 필요가 없어 좋다고 말한다. 한시건이 얼마를 받기로 했냐고 묻자 그는 위치를 알려주면 200만원, 잡으면 8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답한다. 그는 미리 말해두지만 푼돈에 만족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인다. 한시건은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만 보는 눈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인원에 800만원이면 많은 거냐며 그들을 거지라고 조롱한다. 정용진은 그의 모욕에 분노하고 한시건은 바이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도적처럼이 아니라 바이커답게 싸우라고 그에게 도전한다. 모두가 경주를 준비한다.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박차고 나간다. 갱단원 중 한 명이 경주는 캐논볼 타입, 즉 규칙 없는 장거리 경주이며 결승선은 경인고속도로 입구라고 알린다. 정용진은 함께 경주한 지 오래됐다며 한시건이 좀 더 상냥하게 굴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가 더 착했다면 지금쯤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한시건은 지금 이 노을을 잘 봐두라고 말한다. 평생 마지막으로 보는 게 될 테니까. 정용진은 화를 내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된다.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를 맹렬한 속도로 질주한다.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무모하게 추월한다. 그들은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간다. 정용진은 한시건이 1년 동안 오토바이를 안 타서 이렇게 느려졌냐고 조롱한다. 한시건은 속으로 상대의 야수화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덕윤의 말을 기억한다. 죽여야 한다면 하고 마음을 정한 순간 그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반대 방향으로 급히 틀었고 정용진은 놀라 어디 가냐고 소리친다. 다른 갱단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며 고속도로 입구는 반대 방향임을 깨닫는다. 다른 곳에서 영호가 전화를 받는다. 발신자는 추격이라기보단 경주에 가깝다고 말하고 영호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분노한다. 발신자는 이것을 남자들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영호는 바보들이라며 소리치며 폭발한다. 그는 한시건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속으로 되새긴다. 그는 즉시 가겠다고 말하며 그를 거기 잡아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발신자는 영호에게 목표를 놓쳤다고 알리고 영호는 충격에 소리친다. 한시건은 버려진 공사장에서 기다린다. 정용진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해 그를 부른다. 그는 경주 중간에 도망쳤다며 분노에 차 소리친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며 고작 1년 도망친 겁쟁이라고 부른다. 한시건은 그저 임무를 거절했어야 했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정용진은 그의 말에 놀라기도 전에 총알이 목을 꿰뚫자 충격 속에서 상처를 부여잡는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심하게 떨어지고 한시건이 권총을 든 채 그에게 다가간다. 정용진은 부상당한 채 땅에 쓰러져 온다. 한시건은 그의 위에서 영원히 그를 무시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프냐고 묻는다. 그리고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약병을 여러 내용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며 어쩌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정용진은 이상한 효과를 느낀다. 그는 고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낀다. 그는 거대한 힘이 몸에 흐르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한시건에게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린다. 그는 빛나는 눈을 가진 괴물로 변해 공격하려 달려든다. 거대한 푸른 에너지 폭발이 일어난다. 정용진은 푸른 불꽃에 휩싸인 채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그는 불타면서 한시건을 저주한다. 그는 힘겹게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는다. 한시건은 그의 앞에 차분히 서 있다. 그는 불타는 상대의 시신과 쓰러진 오토바이 옆에 서 있다. 그 사이 영호는 나머지 바이커 갱단원들과 만난다. 정용진의 동료 중 한 명이 영호에게 그들의 리더가 간 곳을 가리킨다. 한시건은 상대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야수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인간이었다. 영호가 불타는 시체를 바라보는 동안 한시건은 자신이 한 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를 죽일 필요가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죽여야 할 만한 상황은 모른다고 했던 대옥륜의 말을 떠올린다. 한시건은 그들 사이에 우정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상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린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며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속으로 과연 그럴 필요가 정말 있었는지 자문한다. 다른 장면, 한바의 웨이트리스가 외국인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려 애쓴다. 금발의 남자는 괜찮다며 한국어로 말해도 된다고 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부 알아듣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드릴지 묻고 그는 3페인을 요청한다. 갑자기 빌이라는 이름의 젊은 소년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뛰어들어온다. 그는 한 소녀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하고 화면에는 빨간 스포츠카 옆 인도에 쓰러져 있는 소녀가 보인다. 쓰러진 소녀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동안 주인은 빌에게 명령을 내린다. 주인은 밤에 다리를 가로질러 자신의 빨간 스포츠카를 운전한다. 빌이 조수석에서 그를 부른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지 불안하게 묻는다. 그는 그 아시아 소녀를 경찰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믿었다. 그의 주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대답한다. 그는 빌 자신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상기시키자 빌은 지친 표정을 짓는다. 소녀는 때때로 주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상대는 인연이란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라며 자신을 낭만주의자라고 선언한다. 장면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전환된다. 빌은 주인에게 명령대로 소녀를 연세의료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하고 주인은 곧 그녀를 방문해야겠다고 말한다. 빌은 왜 그 소녀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묻는다. 주인은 다시 자신이 낭만주의자라고 대답한다. 빌은 이래서 도망치는 건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쏘아붙이며 낭만을 찾기 전에 먼저 일을 끝내라고 요구한다. 주인은 꽃을 사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빌에게 그 문제를 조사해봤는지 물었고 빌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소녀의 이름이 윤미이며 최근에 또래에게 폭행당한 일로 뉴스에 나왔다고 말한다. 주인은 예상대로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휴대전화에 여학생 6명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가 뜬다. 빌은 H고등학교 여학생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를 마친다. 빌은 보고서를 계속 읽는다. 가해자들이 단지 피해자가 반항적이고 거만하다는 이유로 남성들을 사주하여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그의 주인은 기사가 차분한 어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일축한다. 빌이 그의 말을 끊고 실베스터의 영상이 도착했다고 알리자 주인은 그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며 놀라움을 표한다. 그는 실베스터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베스터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겠다며 한국 방문이 방해받은 것을 한탄한다. 빌은 실베스터가 그를 바티칸에서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주인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 빌이 영상을 보지 않을 거냐고 묻자 주인은 봐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빌에게 일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신이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어두운 골목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서 있는 사람은 실베스터로 CCTV 화면 속에서 시체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주인은 영상을 보며 쟤는 쟤로 먼지는 먼지로를 되뇌는 실베스터의 목소리를 듣는다. 영상에는 실베스터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뱀파이어가 나타난다. 빌은 주인에게 뱀파이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인지 묻는다. 주인은 화면 속의 이미지를 향해 타인의 피로혈관을 채우는 존재가 어떻게 애원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수사적인 질문을 계속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지 묻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울어보라고 도전한다. 영상에는 주인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실베스터가 뱀파이어를 마주하는 순간이 나온다. 주인은 뱀파이어가 울 수 없었다고 결론지으며 이것이 그들의 한계라고 선언한다. 쏟아지는 피의 장면이 실베스터의 칼 움직임과 겹쳐진다. 주인은 분노에 차 와인잔을 유리창 쪽으로 던진다. 영상은 희생자 위에 서 있는 실베스터의 모습으로 끝난다. 영상 신호가 끊기고 지지직거리는 화면으로 바뀐다. 주인이 일어서자 빌은 실베스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주인은 그의 스타일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는 실베스터를 실패한 시인이라고 묘사하고 창문에 묻은 와인 자국은 핏자국처럼 보인다. 장면은 전투 다음 날의 한식원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공중 화장실에 서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죽어가는 상대방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며 자신이 한 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극심한 피로감에 변기에 구토한다.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묻던 윤대옥의 조롱 섞인 말이 한식원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 웃기지 말라고 요구하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한식원은 자신이 대체 뭘 해야 했는지 절박하게 고민한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그곳을 떠난다.
그는 편의점 밖에 홀로 앉아 음식에 손도 대지 않는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항상 바쁜지 궁금해한다. 이상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한다. 분홍색 머리의 소녀는 그에게 커트 코베인처럼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종교단체에 포섭하려는 시도에는 익숙하지만 이런 비유는 처음 듣는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한 남자가 소녀의 이름인 지뉴미를 부르자 그녀는 매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지뉴미의 일행으로 보이는 세 남자가 나타나고 그중 한 명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꾸짖으며 대답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화를 내며 묻는다. 한식원은 위협을 무시하고 걸어가기 시작한다. 남자는 이런 완전한 무시의 분노로 부들부들 떤다. 그는 어디 가냐고 그의 얼굴에 소리치며 그를 멈추기 위해 어깨를 잡는다.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맞는다. 한식원이 날카로운 일격을 가하자 남자는 땅에 세게 쓰러진다. 소녀 지뉴미는 감탄과 놀라움으로 일어난 일을 지켜본다. 한식원은 상대방 위에 서서 조롱하듯 사과한다. 그는 벌레가 앉은 줄 알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남자는 피를 흘리며 일어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어한다. 한식원은 똑같은 변명으로 조롱 섞인 사과를 반복한다. 남자는 죽고 싶냐며 그를 위협하며 소리친다. 남자는 화가 나서 한식원에게 멈춰서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다. 한식원은 그들을 돌아보며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위협에 대해 차갑게 질문한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얕본다. 소녀는 이어폰을 꺼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준비를 하며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는다. 싸움이 시작되고 한식원은 조직원 중 한 명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러고 나서 그를 땅에 쓰러뜨리는 동안 소녀는 계속 음악을 듣는다. 한식원은 조직의 다른 남자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공격자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는 나머지 조직원들을 아주 쉽게 처리한다. 새로운 상대가 무기로 그를 공격하고 그는 능숙하게 막아낸다. 그리고 그를 세게 차서 땅에 쓰러뜨린다. 그는 쓰러진 상대들의 시체들 사이에서 승리한 채 서 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뒤에 나타나 등을 찌른다. 한식원은 고통에 소리친다. 그를 찌른 남자는 마침내 이겼다고 믿으며 미소 짓고 서 있다. 한식원이 몸을 돌리자 상대는 충격을 받는다. 남자는 상대방의 힘에 충격을 받아 그를 쳐다본다. 그는 칼을 들고 필사적인 공격으로 그에게 달려든다. 한식원은 그의 손을 잡고 칼이 닿기 전에 멈춘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비틀어 남자의 목 위에 칼을 든다. 한식원이 칼을 가까이 대자 남자는 극도의 충격에 휩싸인다. 한식원은 그에게 더 노력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이전의 위협을 상기시키며 더 노력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그의 머리를 걷어차며 실제로 자신을 죽여보라고 계속해서 도발한다. 지뉴미는 그가 패배한 상대의 얼굴에 소리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다. 그는 그 위에 서서 그에게 도전하며 죽이려는 시도에서 드러난 그의 나약함을 비난한다. 지뉴미는 매료되고 감탄하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본다. 한식원은 등에 핏자국을 남긴 채 상대방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와 소녀는 말없이 시선을 교환한다. 갑자기 부상으로 인해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는다. 그는 시체들 사이로 땅에 쓰러지고 소녀는 계단에서 그를 지켜본다. 패배한 조직원들의 시체로 가득 찬 골목 장면이 위에서 보인다. 다음 날 여주인은 텅 빈 카페를 청소한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카페 앞에 멈춰서는 검은색 고급 스포츠카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차문이 열리는 동시에 새로운 손님의 도착을 알리는 초인종이 울린다. 여주인은 실베스터를 환영하며 실비라고 부르자 그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돌아온 이유를 묻는다. 그는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한다고 답하며 눈물로 세상의 죄를 씻는다는 그의 인용구를 언급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식원은 낯선 침실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멍한 상태로 언제 의식을 잃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모르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잠든 소녀들을 봅니다. 그는 방이 완전히 난장판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소녀들이 휴지로 자신의 상처를 감으려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시적인 응급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뉴미가 깨어나 그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일어서고 소녀는 그가 칼에 찔렸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이 상태로 떠나면 괜찮을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를 기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그것을 하고 싶냐고 묻고 그 질문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만지고 싶지 않냐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노에 차폭발하며 그녀가 미쳤거나 약에 취했는지 궁금해하며 재빨리 그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역시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신경이 예민했다고 변명하며 사과하고 그녀의 친구들을 때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소녀가 머뭇거리며 그를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면은 소녀가 앉아서 먹고 있는 편의점으로 전환됩니다. 한식원은 그녀가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며 자기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그 남자들이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길을 잃을까 봐 그들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웃으며 자기가 어린애인 줄 아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동안 그는 밖의 행인들을 봅니다. 그는 속으로 그녀가 자신과 같은 처지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소녀가 그를 방해하며 자신을 진유미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름을 묻지 않았다며 차갑게 대답하고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병원에서 한 남자가 소녀가 탈출하게 놔둔 행정부에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간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는 의료진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며 딸이 방에서 지켜보는 동안 길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만약 딸이 죽었다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며 계속 소리치는 순간 복도에 꽃다발을 든 금발 남자가 나타납니다. 금발 남자는 아버지가 엄청난 병원비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자신이 불편한 때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의 정체를 화내며 묻자 상대방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금발 남자가 손가락으로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인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강력한 환각에 빠집니다. 그는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고 공허하게 보이는 반면 금발 남자는 완전한 평온 속에서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금발 남자는 소녀의 파일을 연구했고 그녀가 병원에서 1년 내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강한 정신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금발 남자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소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랐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으로 그녀를 돌려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실 이것은 납치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조용히 그에게서 꽃다발을 받습니다. 빨간 스포츠카 안에서 루 깁스는 전화로 조수에게 가능한 모든 사이즈의 여성복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조수는 그 옷이 비렐름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묻고 깁스는 그의 유머 감각이 늘었다고 평합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를 해고했다면 성공적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교활하게 만약 비렐름이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깁스는 자리에서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총에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자를 향해 분노하며 욕을 합니다. 총알 세례가 차 뷰리를 뚫고 그의 몸에 박힙니다. 장면은 저격용 조준경을 통해 차를 정확히 겨냥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격수는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근처 건물 옥상에 서 있는 실베스터임이 밝혀집니다. 실베스터는 그것이 걸맞은 인사였냐고 비꼬며 묻습니다. 고급 건물에서 공격에서 살아남은 깁슨이 소녀와 함께 도착하여 환대를 받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요청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깁슨은 병원복을 입고 있던 여성 경호원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남자에게 금속 조각 세트를 건네주고 이는 그를 크게 놀라게 합니다. 깁슨은 조수에게 실베스터가 소녀를 향해 6발을 쐈지만 다행히도 그것들은 평범한 총알이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총알이 은이었다면 소녀는 깁슨의 혈액 입자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뱀파이어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깁슨은 실베스터가 매우 정중해졌다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식원은 부서진 오토바이 옆에 앉아 그것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것을 고치거나 새 것을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는 텅 빈 지갑을 열어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는 주 영감이 왜 자신과 거래하기를 거부하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소유한 뱀파이어 피를 팔아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받아주는 다른 딜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진유미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커트 코베인이라고 열광적으로 부릅니다. 소녀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더니 다리가 저리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묻고 이는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는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려 하자 그녀는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며 자기 친구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여자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가출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이고 가족이 없다고 슬프게 말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그녀에게 오토바이에 타라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소녀는 그의 뒤에서 잠이 듭니다. 진유미의 과거 스냅샷이 보이는데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불량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권위적이고 폭군 같은 아버지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애 그냥 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친 말과 비참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대신 죽고 싶었던 욕망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소유물처럼 취급받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소원은 부모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장례 제단 앞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후 그녀는 광기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인 자기 파괴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식원은 자신이 그녀를 부양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행설수설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듣고 나니 그녀의 이야기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한식원은 진유미가 자신과 닮았기 때문에 그녀를 잘 이해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제안을 기억합니다. 그는 속으로 그녀를 미친 소녀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어두운 도시거리에서 그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는 주거용 건물 앞에 멈춥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착했다며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럽게 묻고 그는 자신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제자리에 머뭇거리며 멈춥니다. 그녀는 그에게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위에서 그녀를 돌아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편의점이 괜찮다면 다시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남겨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며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유품이 되어버린 낡은 오토바이를 생각합니다. 그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몰아 다리를 건너고 고급 검은색 차 앞에 멈춘다. 그는 여주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들어간다. 그는 그곳에 있는 실베스터를 보고 놀라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한세건은 그에게 한국에 언제 도착했는지 묻고 상대방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대답한다. 한세건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고 실베스터는 이제 의뢰라도 받느냐며 비꼬듯이 묻는다. 한세건은 서류 중 하나를 읽고 나서 실베스터에게 거칠게 욕을 한다. 실베스터는 한세건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자신이 잠시 없는 동안 거만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죽고 싶어서 작정했냐고 묻는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고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무력한 초보자인 것 같다고 말하며 진유미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나타난다.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 빌에게 판타스마고리아에서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한다. 한 조폭 두목이 쿄우라는 이름의 조키오 일족 멤버와 만난다. 깁슨의 조수인 빌이 가방을 들고 나타나 조폭 두목에게 인간치고는 멀쩡하게 생겼다고 말한다. 쿄우는 빌에 대해 비꼬듯이 말하고 빌은 분수를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더 이상 안아줄 팔도 없지 않냐고 날카롭게 덧붙이고 그의 눈은 위협적인 푸른색으로 빛난다. 뱀파이어 중 하나가 진정한 뱀파이어 헌터의 개입 때문에 패배했다고 정당화하며 화를 내며 소리치지만 쿄우가 그를 조용히 시킨다. 쿄우는 빌에게 대화가 딴 길로 샜다며 용건만 말하고 떠나라고 요구한다. 빌은 그들을 향해 돈가방을 던진다. 쿄우는 그들의 주인을 죽인 자가 진정한 헌터라며 이 임무가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상기시킨다. 쿄우는 제시된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의 싸움꾼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꼬듯이 말한다. 빌은 그 돈이 복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쿄우는 특히 한국의 고위급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온 이유를 묻는다. 빌은 그에게 자신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놓는다. 그는 목표가 실베스터의 제자이며 이 정도의 위험 수준이 그들의 현재 능력에 적합하다고 밝힌다.
그는 서울 관악구라는 대략적인 위치를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직접 찾아내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자 효우는 악질 의뢰인이라고 평한다. 영호는 사진을 보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다. 그의 두목은 그가 목표물을 아는지 묻는다. 영호는 이전에 자신들의 클럽을 공격했던 그 고등학생이 맞다고 확인한다. 빌은 임무가 금방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효우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동의한다. 고급 아파트에서 깁스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 윤미희와 함께 서 있다. 소녀는 그의 부에 대해 말하고 그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동질감 같은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지 묻는다. 그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자신을 해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깁스는 그녀의 의도가 복수임을 이해한다. 그는 불멸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것이 어떻게 파괴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산 자들은 듣지 못하는 죽음과 절멸을 부추기는 목소리라고 묘사한다. 그는 그것을 불멸의 육체와 함께 오는 만성질환에 비유하지만 혈압보다 인내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덧붙인다. 소녀는 인내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견디는 힘이며 지옥의 불길조차 달콤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깁스는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며 계속 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소녀는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깁슨의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비 내리는 창문을 통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과거에는 그 거짓말을 믿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어차피 이제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깁스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최악으로 여기며 삶에 대한 모든 연결고리를 잃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를 선물로 주는 것도 괜찮다고 결정한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혈족 중 가장 어린 일원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목을 긋는다. 소녀는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를 바라본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한다. 빌은 조키오 일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챈다. 그는 주인이 소녀를 변화시키면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소리친다. 깁스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에게 합류하라고 권한다. 장면은 밤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한세건으로 전환되고 그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실베스터는 자신의 상대를 더럽고 역겨운 존재라고 묘사한다. 그는 부와 권력에 빠져 그의 몸이 썩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비웃는다. 그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강조하자 한세건은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실베스터는 그의 앞에서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그는 권총 모양을 흉내내며 빵소리를 내어 죽일 의사를 밝힌다. 한세건은 말없이 그에게서 멀어진다. 실베스터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던진다. 한세건은 드러그 문 알약을 받는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뱀파이어 왕이 차지한 그 여자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현명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결정에 있어 어리석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한시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며 푸른 빛을 내는 장치를 활성화한다. 장치가 그의 가슴에서 붉게 빛난다. 붉은 눈에 박쥐가 나타나고 그는 그것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는 머리 위를 나는 박쥐를 계속 지켜보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는 길 앞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놀란다. 공격자 중 하나가 거대한 곰 같은 괴물의 형상으로 나타나 빛나는 눈으로 송곳니를 드러낸다. 한시건은 기적적으로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새로운 여성 뱀파이어가 그의 뒤에 나타나 흥미롭게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그가 주인님이 언급한 그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거대한 동료가 그녀의 말을 확인해준다. 그는 길 위에서 포위된 채 새로운 적들과 마주선다. 한세건은 오토바이를 탄 채 뱀파이어들과 맞선다. 여성 뱀파이어는 한국에서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가 총기를 소지한 것에 놀란다. 그는 오토바이 바퀴를 이용해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고개 같은 동작으로 바이크를 들어 올리지만 여자는 맨손으로 아주 쉽게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래서 한시건은 오토바이에 탄 채로 그녀에게 총을 쏜다. 여자는 힘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멀리 던져버린다. 한시건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진다. 여성 뱀파이어는 그가 땅에서 일어나는 동안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 소년이 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동료는 실력이 부족한 건 너라고 비꼬듯이 대답하고 다른 한 명은 대결을 준비한다. 한세건은 두 자루의 권총으로 무장한 채 남은 총알수를 가늠하며 서 있다. 그는 모든 탄약을 다 쓴다 해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깨닫는다. 여성 뱀파이어는 몸에서 가시 돋친 부속지가 자라나며 변신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흘린 피를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비꼬듯이 묻는다. 한시건은 절망에 빠져 그들을 향해 돌진하며 비키라고 그들의 얼굴에 소리친다. 그는 그들을 향해 두 권총을 들어 올리고 달을 향해 조롱하는 경례를 보낸다. 빠른 전투 장면에서 한시건이 뱀파이어에게 총을 쏜다. 그녀는 은탄으로는 자신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이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그에게 확인시켜주며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다. 한세건은 그 공격들을 쉽게 피한다. 한세건은 재빨리 움직여 그들을 지나치지만 뱀파이어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들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목적지를 묻는다. 그러자 한세건은 그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리지만 상대는 그것을 쉽게 피한다. 한세건은 포위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사격하지만 여성 뱀파이어가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의 권총을 빼앗는다. 그래서 그는 다른 권총을 그녀에게 겨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향해 발사하지만 총알은 빗나간다. 가시 돋친 부속지가 그의 팔을 감싸고 그는 그녀의 반응 속도에 놀란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벗어나려 애쓰고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 주먹을 날린다. 여성 뱀파이어는 그를 힘껏 땅에 내동댕이 친다. 그는 부상당한 채 땅에 쓰러지고 여성 뱀파이어는 그가 자신에게 권총을 겨누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그에게 언제까지 저항할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가시 돋친 무기를 사용해 그를 더욱 묶으며 그의 시도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후 힘껏 땅으로 내던져진다. 그는 젖은 도로 위에 패배한 채 누워있고 두 명의 적이 그를 지켜본다. 여성 뱀파이어는 이 상황에 짜증을 낸다. 그 사이 한세건은 진유미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녀는 행복하고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다. 장면은 다시 땅에 누워 일어나려 애쓰는 한세건에게 돌아온다. 뱀파이어가 그의 발을 잡고 길 건너로 그를 끌고 간다. 여성 뱀파이어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피를 맛볼 준비를 한다. 갑자기 그녀는 머리에 총알을 맞고 피보라를 일으키며 폭발한다. 그녀의 동료는 공격자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비명을 지른다. 나무 사이에서 윤대옥이 나타나 드러문도 쓰지 않고 뱀파이어와 맞선 한세건의 무모함을 비난한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게 이런 거냐며 화를 내며 그를 꾸짖는다. 변신한 뱀파이어가 가시 돋친 팔로 윤대옥을 공격한다. 윤대옥은 공격을 멋지게 피하고 검으로 팔들을 베어 가르며 나아간다. 그는 뱀파이어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한다. 윤대옥이 무기로 그를 가격하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뱀파이어는 격렬한 충돌 후 땅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그는 강력한 일격에 신음하다가 일어나 숲속으로 도망친다. 윤대옥은 여성 뱀파이어의 시체 위에 승리자로 서 있다. 그리고 그는 한세건에게 돌아서서 도망치는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윤대옥은 한세건에게 서둘러 피를 뽑고 목표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한세건은 뱀파이어를 뒤쫓아 달려가는 그를 지켜본다. 한세건은 피를 뽑으며 그 질감이 일반 뱀파이어의 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진열 쪽에 속했기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막강한 힘의 이유임을 깨닫는다. 다른 장소, 한세건은 한 골목에 도착하여 흩어진 시체들을 발견한다. 그는 심하게 다친 사람을 본다. 그는 뱀파이어의 손에 가족이 당했던 일을 떠올린다. 한세건은 자신에게도 무기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는 드럭문 아략을 복용하며 자신 또한 훈련받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다채로운 에너지의 기운에 둘러싸이고 그의 눈은 빛난다. 그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는 약의 효과에 저항하며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물과 네온 불빛으로 가득 찬 거리를 걷는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다른 시체들을 발견한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상대를 마주하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죽지 않기를 바랐다고 생각한다. 피 묻은 소녀의 시신 장면이 보인다. 어지러운 방, 온전한 소녀가 서 있고 한세건은 침대에 누워있는 진유미의 시신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는 손에서 검을 떨어뜨린다. 그는 죽음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실베스테르의 말을 되풀이한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쟤는 쟤로, 먼지는 먼지로를 되뇌며 소녀에게 총을 쏜다. 다른 장면, 실베스테르가 도착하여 재빠른 공격으로 뱀파이어를 제거한다. 그는 그의 몸을 완전히 베어버린다. 윤대옥은 실베스테르가 또다시 시체를 파괴하여 혈액 샘플 채취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평한다. 실베스테르는 그에게 즉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그는 많은 눈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대옥은 그에게 유령 외에 다른 위험이 있냐고 묻는다. 윤대옥은 테트라 아낙스가 다가올 위험인지 불안하게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들은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을 목격한다. 윤대옥은 차를 타고 폭우 속 불타는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가방을 든 채 피웅덩이 속에 지쳐서 있는 한세건에게 상태를 묻는다. 한세건은 여전히 푸른 눈을 빛내며 그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한다. 완전한 혼돈과 뱀파이어의 공격이 만연한 병원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한다. 소방관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장소로 돌진한다. 근처 건물 옥상에서 실베스테르는 불타는 도시의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본다. 고양이와 새무리가 그의 주위에 모이자 그는 그중 하나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고양이는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그의 발치에 빈 탄피를 뱉어낸다. 장면은 아르주나라는 고급 장소의 정면으로 전환되고 값비싼 스포츠카가 멈춰선다. 안에서는 실베스테르가 뱀파이어 루 기브온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있고 기브온은 이런 식으로 쳐들어온 그를 꾸짖는다. 실베스테르는 기브온이 오랫동안 자신을 피하다가 직접 나타난 이유를 묻는다. 기브온은 자신 대신 다른 진열 쪽 뱀파이어를 귀찮게 하라며 그를 조롱한다. 실베스테르는 그에게 회피를 멈추고 여기 온 이유를 밝히라고 명령하자 상대방은 조용한 대화를 제안한다. 기브온은 그들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음을 차갑게 상기시킨다. 실베스테르는 경멸하며 그를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시간을 훔치는 쥐새끼라고 묘사하고 자신은 그럴 인내심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기브온은 그에게 테트라 아낙스 조직의 적의를 불러일으키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실베스테르는 가식적인 척하며 뱀파이어가 자신 같은 사냥꾼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한다. 기브온은 자신의 말이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다고 설명하며 그의 정보를 정정한다. 실베스테르는 자신이 곱게 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반항적으로 궁금해한다. 그는 테이블 위에 권총을 올려놓으며 상대가 싸움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는 이 문제를 즉시 끝낼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기브온은 그에게 지금의 상황은 야만이 유일한 법이었던 시절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경멸하며 그와 같은 야만인과 싸우는 것은 자신의 미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오만하게 자신이 뱀파이어의 왕이자 인간의 왕이기도 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오늘이 자신들의 혈족에 합류한 새로운 구성원에게 복수라는 선물을 부여하는 특별한 날임을 밝힌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일어서서 실베스테르가 자신의 분노를 보이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관심 있던 문제를 명확히 했으니 이제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는 치명적인 냉정함으로 커피가 맛있었다고 말한다. 실베스테르는 빈 탄피를 보며 자신이 걱정되어 윤대옥을 한세건과 함께 보냈다고 조롱하며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한심하다고 묘사한다. 윤대옥과 혈액 주머니를 든 한세건이 도착하고 실베스테르는 탄피조차 회수하지 않는 아이에게 일을 맡긴 자신을 탓한다. 한세건이 충격에 빠진 채 자리에 앉자 실베스테르는 그가 결국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한세건이 그를 부르자 실베스테르는 놀라 그를 쳐다본다. 소녀는 그에게 자신이 커트 코베인처럼 보이냐고 절박하게 묻는다. 한세건이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리자 실베스테르는 그에게 정신이 나갔다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머리를 부여잡고 동시에 웃고 울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는 빗속에서 좌석에 쓰러져 앉아 완전한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장면은 빗속에 함께 서 있는 그들 세 사람을 보여준다. 어두운 골목, 한 남자가 자신 위쪽에 무언가를 살피는 장면이 보인다. 거대한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남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한 가게 앞에서 두 명의 직원이 손님도 없는데 사장이 시키는 일에 양에 대해 불평한다. 세 번째 남자는 동료에게 그가 월급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매니저를 변호하고 다른 한 명은 그를 신고하자는 생각을 비웃는다. 세 번째 남자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갑자기 멈춘다. 그는 소리의 근원지가 궁금해 어두운 골목을 쳐다보았지만 거대한 생물체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것을 볼 뿐이었다. 남자들은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거지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며 저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황 상태에 빠져 궁금해한다.
그들은 그 생물체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먹잇감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 공포가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저것을 상대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괴물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빛나는 붉은 눈과 함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 중 한 명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괴물이냐고 물으며 핸드폰을 사용하려 할 때 그 생물체가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괴물은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던 남자를 공격한다. 괴물이 다가오는 동안 그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서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괴물의 눈이 사악한 붉은 빛으로 빛나는 동안 그 크기가 더 커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괴물은 한때 인간이었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 날 별다른 이유 없이 끔찍한 갈증과 굶주림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그날 이후로 굶주림이 그것을 지배하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저항하기도 전에 정신을 잃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붉은 눈을 가진 해골 같은 생물체로 변해 있었다. 수많은 시체를 먹어치웠지만 굶주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괴물은 놀라워하며 혼잣말을 한다. 인간이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건가? 장면은 밤의 조용한 공원으로 바뀌고 한 남자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괴물이 밤의 공원에서 남자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은 충격의 소리를 지른다. 초승달 아래 그 생물체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남자에게 덤벼든다. 붉은 눈의 생물체는 남자를 뒤로 한 채 엄청난 속도로 돌진한다. 억제할 수 없는 포식 욕구가 그 생물체를 지배하고 배고프다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진다. 한 건물 안에서 남자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켠다. 해골 같은 생물체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그 생물체는 공원에서 희생자들의 몸을 찢으며 잔혹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 생물체는 극심한 굶주림을 알리는 큰 비명을 지른다. 장면은 대나대 공업지대로 바뀐다. 윤대옥이 주 영감의 본거지에 도착하자 주 영감은 왜 불이 꺼져 있는지 물으며 잡힐까 봐 두렵냐고 비꼬듯 묻는다. 영감. 주 영감은 사업을 하려면 물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동안 덕윤이나 정준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인다. 덕윤이 침묵을 지키자 주 영감은 그를 안으로 이끌고 문 하나를 열어준다. 안에서 주 영감이 방송장치를 켜는 동안 덕윤은 뒤에서 기다리며 서 있다. TV 화면에 이어지는 뉴스 보도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가 나타난다. 보도는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무작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윤대옥은 상대방에게 가방을 건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범인이 정체불명의 생물체이며 한 시민이 맨홀 뚜껑에서 나온 괴물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신고했다고 덧붙인다. 경찰은 이 범죄가 술에 취한 사람이나 사회에 불만을 품은 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공격자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이 주장을 반박하고 흐릿한 이미지를 통해 공격자가 인간일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어떤 술을 마셔야 사람을 반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 덕윤은 충격에 휩싸여 공격자가 야수화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헌터와 뱀파이어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규칙, 즉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일이 절대 대중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이제 그 규칙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주 영감은 상황을 직접 처리하려는 다른 뱀파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을 기회를 노리는 헌터들 또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윤대옥은 상황이 곧 완전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경찰에 의해 통제선이 쳐진 공원에서 괴물은 또 다른 희생자를 잔인하게 찢으며 공격을 계속한다. 그때 누군가가 그를 향해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한다. 괴물은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 두 남자가 소음에 대해 불평하며 공원에서 그에게 다가오고 괴물은 덤벼들 준비를 하며 그들을 지켜본다. 경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포함한 두 남자가 나타나 괴물에게 비명으로 모두를 깨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달빛 아래 조용한 공원에 숨어있는 괴물에게 다가간다. 다른 남자가 경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자 그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뱀파이어로 변신한다. 영호는 괴물 근처에 서서 다가오라고 말한다. 야수화된 괴물이 그에게 덤벼들고 그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시작된다. 영호는 가시를 이용해 괴물을 벤다. 괴물은 부상으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그 후 영호가 괴물의 얼굴을 향해 또 다른 일격을 날리지만 괴물은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그에게 반격을 가한다. 경이 싸움에 끼어들어 괴물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린다. 그는 괴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괴물이 땅에 쓰러지자 영호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동료가 도와준 것을 탓한다.
다른 남자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는 바로 이런 순간에 상대방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상기시키자 영호는 비관적으로 굴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격에서 살아남은 괴물이 그들에게 덤벼든다. 경은 땅에 쓰러지는 영호를 충격에 빠져 쳐다본다. 괴물은 총기를 꺼내 경에게 발사하고 다른 남자는 재빨리 피하기 위해 움직인다. 남자는 분노하며 숨어 경찰차가 다가오는 동안 괴물을 미친 자식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그곳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경찰 불빛을 본다. 그는 괴물 같은 형태로 변하면서 극도의 분노로 소리친다. 그는 괴물에게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괴물은 분노의 기운에 휩싸인 채 영호의 시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다가간다. 아르주나 카페에서 여주인은 한시건이 들어서자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그의 새 오토바이를 알아보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미성년자와 거래하려는 딜러를 찾았다고 말한다. 여주인은 그가 새 옷을 입고 멋져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진짜 헌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그는 그녀에게 실베스터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위층에서 자고 있다고 말해준다. 여주인이 그가 지금쯤 일어났을지 궁금해하는 동안 실베스터는 권총을 관역에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실베스터가 권총을 든 채 깨어나고 그의 앞에는 한시건이 서 있다. 긴장한 실베스터는 입구에 있는 한시건에게 권총을 겨누고 한시건은 비꼬듯 인사를 건넨다. 실베스터는 남이 자는 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시건은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잠옷을 입은 채 그의 위협을 비웃는다. 실베스터가 무슨 일인지 묻자 한시건은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최근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실베스터는 공원에서 사람을 죽인 괴물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고 한시는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다. 실베스터는 뱀파이어 클랜들이 아직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야수화된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그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저절로 죽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한시건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화를 내며 반대한다. 실베스터는 눈을 빛내며 자신이 그의 스승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대답도 거부한다. 그는 한시건이 왜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지 차갑게 궁금해한다. 한시건은 실베스터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베스터는 그에게 타락한 존재의 피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타락한 존재의 등장은 집행자들을 끌어들인다고 덧붙이고 이는 한시건의 관심을 끈다. 타락한 자는 뒤틀린 변이 상태에 있는 존재로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는 데 몰두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런 이유로 클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뱀파이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보통 추적하기 어려운 고위급 뱀파이어들인 집행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한시건은 실베스터가 타락한 괴물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베스터는 이를 확인해준다. 실베스터는 이것이 돈을 위해 일하는 헌터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는 뱀파이어 찾기라는 핸드폰 앱을 사용하여 최신 정보에 접근한다. 한시건이 앱에 대해 묻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고가치 높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다. 앱은 서울을 배회하는 괴물이 전직 헌터 정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시건은 충격에 휩싸인다. 장면은 대낮에 차를 운전하는 덕윤에게로 바뀐다. 한편 실베스터는 이 상황이 덕윤에게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